조은영 좌장님 자리에.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아니요. 먼저 하셔야 되죠. 네. 오프닝 하셔야지. 네네. 미아 안내 방송. 조은영 교수님 마쳤습니다. 할까요? 혹시 주변에서 조은영 회장님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의 연구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소 좀 정리가 덜 됐지만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공급자 경험과 건강 수준 형평성 향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장은 YWCA 전국연합회 조은영 회장님이시자 본학회 이사장님께서과 우리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 학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는 조은영 회장님이 오프닝 하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제가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션 좌장님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근데 지금 오고 계셔가지고 사실 시스템을 이렇게 지탱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세션에서는 사람을 이제 다루는 세션이고 또 이 보건의료 시스템의 결과물로서의 우리 격차에 대한 문제, 건강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을 맡았습니다. 저는 한국 YWC 연합회 회장이고 환자중심학회의 이사장을 맡게 된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 먼저 발표하실 하은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학과 신경외과 임상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신경외과 전문의 및 중환자 세부 전문의로 일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신경외과 뇌혈관 수술 및 신경증 환자 진료를 기반으로 숨이 차네요. 이게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갔다 왔더니 너무 바빠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찍 갔다 왔는데 너무 숨이 차네요. 신경증 환자 치료의 표준화,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의료 공동행동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일하셨고 환자중심학회 학회장으로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되게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것은 힘들다는 찡찡거림처럼 들리지 않을까? 혹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영웅주의 서사를 강화하면서 의료진이 힘드니까 의료진을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논문들을 바탕으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보고자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어떤 집단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닌 시스템이 유발한 실패이고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이 발표를 바탕으로 비어있는 데이터들을 좀 더 채워서 섬세한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발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다만 제가 제 영역에 대한 학술적 발표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강좌의 경험은 좀 있는데 이런 학술 발표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나중에 한번 피드백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번아웃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되게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일을 많이 하는 사회고 번아웃이 굉장히 만연한 사회고, 심지어는 저희 선배님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니까 번아웃인지 알게 됐고, 혹은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생겨서 굳이 번아웃이 아닌데 본인을 번아웃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질병적 카테고리로 다뤄질 정도이고, 실제 워크포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이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스템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번아웃이라는 거는 심리적, 직업적 자원이 완전히 연소돼서 아예 회로가 타버린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단순히 조금 더 쉰다고 해서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이고 시스템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상태이므로, 이것이 실제 만연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제대로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태일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번아웃을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도메인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문지를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크게 세 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고갈, 이제 마음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동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연민도 없고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비인격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 인터랙션 할 정도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본인을 단절시키게 됩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공감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이 결여되면서 이제 자기의 쓸모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자꾸 해서 일을 피하게 되거나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상태가 되고, 이 세 가지는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증 응급 중증 의료를 하는 사람들의 번아웃의 지표가 어떠한가? 사실 한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가 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의정 사태를 겪으면서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번아웃인 걸 굉장히 많이 알리고 싶었나 봅니다. 폭발적으로 2024년, 2025년에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중환자 전담의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저 중환자를 보고 있지만 이 대상들은 대부분 내과계 중환자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게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미 번아웃 상태였는데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빠지게 되면서 더 번아웃이 심해졌다고 보시고, 이제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에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뒤에 보여드리는 조사들에서도 보면은 그 조사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있고, 또 번아웃을 정의한 것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 연구는 아까 세 가지 도메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을 했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은 번아웃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는 88.1%가 번아웃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2개 이상에서 퍼스티브가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시비어 번아웃이라고 했는데 59.3%에 해당합니다. 각각 세부로 보면은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약간씩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비인격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번아웃 요인 중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젊은 사람, 조금 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내과계 중환자실, 그리고 재택 당직이라고 하면 집에 가서도 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완전한 휴식이 불가능했을 때, 그리고 동료와의 갈등을 경험했을 때, 아마 이제 당직을 서로 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동료 갈등이 있었을 거고, 중환자실은 특성상 원진료과, 그러니까 본래 병실에서 보시던 진료과의 선생님들과도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하고, 심각한 번아웃 관련 요인은 젊을수록, 그리고 최근 한 달 내 동료 갈등 경험 같은 것들이 같이 영향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응급 중증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이신데, 그 심장 영상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심혈관 관련 시술을 하시거나 이제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에 해당합니다. 보시면은 비슷하게 꽤 높은 비율로 번아웃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도메인 중에 세 개가 다 퍼스티브인 경우는 25.8%에 해당했고, 2개 이상을 합치게 되면은 역시나 60% 가까이를 상회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그룹의 특징은 자기 성취감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신경
심장 중재술을 하시는 내과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시고 연구를 하시는 걸 굉장히 그 업의 중요한 요소로 보시는 선생님들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세션이 높으면 유의미하게 비인격화가 개선되는 양태를 보이고, 그게 이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성취감 결여의 위험이 오히려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는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젊으신 분들이 정서적 고갈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자아 성취감 결여는 젊으신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꽤 높게 다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4차 병원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비율들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나이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저 세대가 조금 더 예민한가? 그 정서 고갈이나 번아웃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굉장히 그 중증 응급의료를 하는 중증 응급의료를 하는 분야의 사람들의 연령 분포가 기형적입니다. 모래시계 형태이거든요. 전공의를 제외하면 모래시계도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깔때기 형태인 상황인데, 특히나 대부분의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고, 제가 이거 자르다 보니까는 그게 글씨가 좀 깨졌는데 53세 내지 52세 정도 전후의 평균 나이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젊은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직이 가능한 연령들을 대략 생각을 해보시면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당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워크로드 상에서 당직을 30, 40대가 몰아서 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30, 40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번아웃에 벌러러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마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커션 포인트들을 논문들에서 공이 다 짚고 있어서 세대 특성이 아니고 이미 만성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그 전문의들의 인구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번아웃이 있고, 또 그 번아웃으로 인해서 그 깔때기 상태에 있는 안 그래도 적은 인구 그룹이 빠져나갈 위험이 훨씬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이 현재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집단 외과 역시도 굉장히 그 번아웃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전반적인 번아웃 비율 70.5%인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89%에 육박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못 넣었는데, 그리고 옆에 거는 왜 퍼센테이지가 달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19년에 조사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된 퍼센테이지만 뽑아내다 보니까 오버롤 번아웃의 비율이 조금 다르게 나온 걸로 알 수가 있지만, 2019년 대비 2024년에 전반적으로 모두 다 번아웃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거는 신경외과입니다. 제가 소속된 진료과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설문에 답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기도 하고, 퍼스널 번아웃의 정도는 이거는 점수로 매기는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평균 70점대를 상회하고, 저희가 시비어 번아웃은 이 그룹 안에서는 75점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보았을 때는 약 59%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직은 늘어났고 근무 시간은 늘어났고 오프아워는 줄어들었으며 응급 진료도 상승했고 수면 방해 콜이 크게 증가했는데, 동료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직급은 그대로거나 낮아진 것은 명확하진 않을 것 같고요. 운동과 가족 시간 그리고 여가는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 번아웃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동일한 방향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 임상 부담이 크고 회복 시간이 더 적은 특징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번아웃의 심각도는 동료의 숫자, 야간 당직의 빈도, 근무 시간, 당직 후 피로, 휴식 보장의 부재, 가족 여가 감소랑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번아웃 심각도는 결과적으로는 직무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이직 의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상태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간이 번아웃 점수가 높은 사람은 한 달 미만이라고 얘기했고, 번아웃 점수가 낮은 사람에서도 3년 이상이라고 대답한
그룹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을 보실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점점 이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의정사태가 유발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조사는 의정사태 이전에도 이제 필수 의료 의사 인력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정부에서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부문에 이제 임재준 교수님과 정혜민 그 연구원 그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했던 연구고,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저희가 이제 필수 의료라고 정의해 놓은 그 진료과들에 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평균 근무 시간 12.9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있었고, 실제 한 달 평균 휴일이 없는 그룹도 9.4%에 해당했고 8일 미만인 그룹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월 평균 온콜 일수가 25일에서 30일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8.2%, 11일에서 15일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13.2%여서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돌봄이나 집안일, 여가활동, 휴식, 자기계발에 대부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법정 휴가나 휴직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고, 여성 같은 경우 생리휴가가 0%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적정 근무 시간은 희망하는 근무 시간인데 40일에서 60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야? 많이 뽑아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많이 뽑아줄 수 있지 않나?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면 안 힘들게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왜 안 뽑는가? 돈 때문입니다. 행위별 수가제이고, 그리고 저희가 고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이제 저희 중증 응급의료를 하는 직종들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게다가 보시면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중증 응급의료에 해당하는 수가는 저수가입니다. 그럼 이 저수가를 통해서 높은 고정비에 해당하는 손익분기점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또 저희 중증 응급질환의 특징인 것이, 저희는 유인 수요를 만들 수가 없어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질환이 아니죠. 그러니까 볼륨으로 컴펜세이션이 안 된다면, 볼륨으로 뭔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고정비를 줄이고 싶은 욕구가 경영진에게 당연히 있고, 고정비를 줄이려면 적게 고용해서 쥐어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게 낮은 수가 때문이니까 수가 좀 올려줘라고 찡찡대기는 했는데요. 수가를 올린다는 거는 저 각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준다는 것이기는 하나, 고정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지역에 있는 중증 필수 의료의 의료진을 적게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볼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방안이 수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적 모순인데, 워크로드가 많았던 것이 굉장히 문제였다고 한다면 왜 워크로드가 많을 수밖에 없는가? 일적인 특성도 있지만 기본적인 수가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설명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9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안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번아웃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 연구진들이 우리 힘들어 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것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해인지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연구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보시면 번아웃은 환자 안전에 개선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형태로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 안전 행동을 안 하는 정도가 거의 2배 이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리한 안전 행동 값을 보일 확률이 96.7%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번아웃을 줄여줄 때, 워크로드를 줄여줄 때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보았더니 시리어스 메디컬 에러, 그러니까 중대한 환자에 대한 메디컬 에러가 상당히 많이 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번아웃에 해당할 정도의 워크로드가 많은 그룹에서 다이아그노스틱 에러, 그러니까 진단적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좀 보실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번아웃 있는 사람들은 왜 저런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은, 이게 이제 뇌의 반응을 검사를 한 건데 번아웃 있는 사람들이 에러에 대한 반응성이
반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번아웃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그렇지만 사실 에러 비율은 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는 실험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머리에서 이제 그 반응성을 측정을 직접적으로 해 보았더니 하기 전에 막 긴장도가 높아서 엄청 네거티브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 급한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난 뒤에는 확 퍼져가지고 반응이 똑바로 뒤에 리액션 타임이 안 나온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피지올로직하게 생리학적으로도 번아웃이 오면은 이런 반응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동물적인 혹은 그냥 익숙한 정도의 행태는 보이지만 적극적이거나 혹은 개선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연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송이 걸리죠.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나빠졌을 때 소송까지 가거나 기소까지 가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조정에 지금 의뢰되는 거 거의 2,000여 건에 달하고 대부분 이제 이런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걸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 사람의 본성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렇게 분쟁 자체는 한 2,000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환자 안전 사건이라는 건 2만여 건에 달하고 이거를 제대로 중간에서 인터벤션을 해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뭔가 연차별로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시스템적인 것들이 있거나 해야 될 텐데 시스템적인 부분은 사실 차치하더라도 뭔가 그걸 중간에 잘 끼어들어서 해결해주거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잡아내서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질 수 없는 번아웃 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것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자가 나빠지거나 위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걸로 인해서 번아웃이 더 악화되는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면은 그러면 사람 숫자를 늘려가지고 근무 여건이 괜찮아지면 무조건 만족도도 올라가고 불안도도 감소하는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한 5년마다 엄청 자세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보시면은 2010년 대비 2020년에 이거 2025년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제가 구하지 못해서 이걸로 갖고 왔는데 근무 시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는 이런 면에서 여건이 좋아졌죠. 그런데 응급의학과 다시 선택할 거냐 만족하냐에 대한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럴까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요거는 조금 잘 안 맞는 앞에 설명들하고 좀 안 맞는 게 의료 사고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점수가 2.8점에서 3.5점으로 증가했고 저것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응급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그래서 안정제나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복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의료 사고라는 게 너네가 어떤 특례를 해가지고 뭐를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들에 대해서 한번은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의료 사고가 혹은 의료 소송이 우리에게 지원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면은 비교적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지원율이 한 2023년까지는 꽤 좋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유달리 낮은 그룹이 있는데 카톨릭 중앙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2019년에 서울성모병원의 응급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급감하는 속도를 보이는데 2024년 대구 뺑뺑이 사건에 1년차 징역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하는 것이 좀 비교적 합리적이다라고 보이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공의의 이탈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나마 이런 사정인 걸 다 알고도 전공의를 선택했습니다. 흉부외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냐라고 했을 때 이탈과 유의미한 연관을 보이는 건 번아웃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흥미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번아웃이 올라가게 되고 번아웃 때문에 사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흥미의 일관성은 유지시켜줘야 되고 번아웃은 줄여줘야 되는 게 이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연구 자료일 것입니다. 근무 환경이 좋으면 번아웃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사직 이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지금 번아웃의 상태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의료 소송의 문제를 같이 얘기 드린 거고 이제 계속해서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자료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의대생을 저희가 이제 늘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저희가 원하는 중증응급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월급만 높여주면 될까? 월급만 높여주면 되지 않을 거라는 결과,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조합했을 때 저희가 최적의 선택을 하게 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실험이었는데요. 도영경 교수님 연구팀이 했는데 아직 발표만 하시고 논문으로는 퍼블리시 못하신 내용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요소들이 좋으면 월급의 어느 정도가 줄어들어도 감수를 하고 그 직업을 선택을 할 거냐라는 설문을 통한 연구였는데요. 보시면 워크로드가 높으면 기존에 원래 제시됐던 월급의 43% 정도를 더 줬을 때 그 직업을 선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보상이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워크를 선택했을 때 자기가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면 월급이 적어도 한 13% 정도 줄어들어도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 소송의 위험도가 높다면 60% 이상 월급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은 월급이 적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노란색 표시해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병원에 가고 싶어하는 의대생들인데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조금 더 중증 응급의료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되게 크게 보는지를 보시면 의료 소송의 위험도가 높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월급을 주지 않는 이상엔 그 직업을 어세턴스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었고,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50에서 60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은 한 1,000만 원 전후의 월급이면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선문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수억씩 줄 필요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제 자료를 갖고 왔고, 응급의학과 같이 중증 응급질환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수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이제 대전 충남 지역의 한 교수나 봉직이 개원이 공공 부문에서 일하고 계신 10분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대에 들어갈 때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공 분야를 선택할 때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 어디서 일할지를 선택할 때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월급일 것 같지만 사실은 월급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뾰족뾰족한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전공을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생각보다 재밌냐 없냐라는 거고 흥미가 있냐 없냐라는 게 되게 인상적인데, 그 외에 되게 중요한 거는 주변의 시니어들이나 프로페서, 그러니까 멘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이 어떻게 사는,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라서 그걸 개선했을 때 결국은 전공 선택의 여지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덜 뾰족뾰족해지기는 하는데 워크라이프 밸런스와의 조합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게 10명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데이터를 얻어서 어떤 부분에 인터벤션을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교수님 죄송한데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요. 워크로드는 줄이고 매력도를 높여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 남아 있게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순환으로 유입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수가를 지금 현재의 그 행위별 수가제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영역에 대해서는 고정비를 상당히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를 많이 보전해준 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력 관련된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그 비용 지불 모형에서 이제 양채열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 그때 공동행동에서 제안해 주셨던 건데, 원가 보존율을 좀 최대한 이제 맞춰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정 비용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횟수가 많은 데에는 각각의 행위에 대한 가격을 약간 낮게 주고, 횟수가 적은 데에는 행위에 대한 가격을 좀 높게 줘서 토탈 건강보험료의 지출은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을 다 우리가 그
회수하려는 욕망이 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쉽게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니까 여유 금액을 가지고 고용이나 이런 데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서 이런 수가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당장 그러면은 한두 명씩 있는데 워크로드를 줄일 방법이 없으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국의 연구 결과인데 센터를 만들면 아웃컴들이 굉장히 개선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료량이 늘어나고 효율이 굉장히 증가되고 그리고 치료 비용이 절감되면서 경영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경영적 이득을 결국은 이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고용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성공적인 센터는 그냥 돈을 엄청 많이 주지 않아도 의사들이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이나 클리블랜드 클리닉 같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가면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나의 전문적 역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팀 베이스드 프랙티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의정 사태 때 전문 간호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지금 되게 좀 수그러들고 있는데 여전히도 많은 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번아웃되지 않고 버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역할을 앞으로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팀 베이스드 케이스 프랙티스 적용했을 때 환자의 치료의 질은 오히려 올라가거나 전혀 떨어지지 않고 워크로드가 줄어들면서 번아웃이 줄어든다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외국에는 많습니다. 한국형 팀 진료 모델을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해당 연구들은 심지어는 비용 절감 효과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연구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적정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의사에 대해서는 전무하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세팅에서 얼마나 필요하냐,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전일제의 일 한 명 기준으로 환산을 해야 되고, 사실 일하는 거 외에도 교육이나 혹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행정적인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펙티브 캐파시티를 고려한 연구들이 없고요. 리커버리 타임에 대한 연구도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연구들은 오히려 간호사님들 세팅에서는 있었는데 한국 버전의 연구는 있지만 정책까지 아직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소송 문화는 이제 단순히 이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교육적인 효과로 가져오면서 가는 부분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진입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효용 효과나 실제 이제 적용한 이후의 효과들에 대한 연구들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길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수요 감소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무리 워크로드를 늘리려고 사람을 늘려도 환자들이 몰려오면은 답이 없는데요. 뇌졸중, 심근경색 다 만성 질환이죠. 이런 중증 질환은 다 만성 질환이 원인이거든요. 고혈압, 당뇨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고령화 때문에만 환자가 늘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 중에 비만과 고혈압, 당뇨 비율이 무진장 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는 등록형 포괄적 주치 시스템이 없고서는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것인가, 공급만 늘릴 생각하지 말고 수요를 조절할 방법에 대한 생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다학제 주치 팁이 적용됐을 때 당뇨병이 관해되고 이제 비만이 컨트롤됐던 그런 연구 결과 보여드렸던 외국 결과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결과들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감소된 의료 비용을 어디다가 투자하게 될 것인가, 워크포스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길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또 충분히 설명하시려고 노력해 주신 우리 하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두 번째 발제는 옥민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강 수준과 불평등 현재와 미래 국제 비교해 주시겠는데, 우리 옥민수 교수님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울산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예방의학 전문이시고요. 의료관리를 전공하셨습니다. 의학박사 학위와 함께 행정학 석사, 상담심리학 석사를 취득하셔서 환자 안전이나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질병 부담 산출 방법론,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환자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 체계 강화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실제 환자의 안전 사고가 났을 때 돕는 프랙티스를 현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소개 감사합니다. 저라도 시간을 줄여봐야 되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챗GPT로 만든 거예요. 네. 한글이나 그 한자를 잘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만들어달라고 입힌 거예요, 제가. 네. 괜찮죠? 왜 이 그림을 썼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주환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주제를 발표하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입장에서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연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건강 불평등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주환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발표를 좀 부탁하신 건 또 새로운 관점에서 봐달라라는 측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 수준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고 이걸 건강 불평등 문제로 조금 한번 따져보자 그런 취지로 발표는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강 수준을 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다 있습니다. 그걸 명함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여러분들의 각자 생각하는 몫인 것 같아요. 몫이지만 제가 나름 설명을 어떻게 하려는지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불평등 문제, 형평성 문제랑 귀결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또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 큰 틀에서만 준비를 해왔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입니다. 기대 수명이 많이 좋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우리나라 앞에 있는 나라가 몇 개 없고 여자 나중 어떤 다른 논문에서는 여기 갖고 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전 세계 1등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증가 속도도 꽤 이 정도면 괜찮죠? 괜찮고 명이죠. 영아 사망률 낮았습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쭉 낮아지는 트렌드였어요. 물론 요때 이제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겠지만 트렌드로 봤을 때는 감소하는 건 분명하고 영아 사망률이 낮은 거는 여기선 사실입니다. 암 연령 표준화 사망률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이만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흔한 거는 여기 보면 우리보다 낮은 나라들이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인데 이 세 나라의 기대 수명을 보면 다 우리나라보다 한참 밑에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 중에 이만큼의 지금 암 사망률이 낮은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어디 내놔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데가 많을 거예요. 이건 치료적인 성과가 좋은 거다. 검진을 하는 데는 검진율이 높아서 그런 거다. 예를 들어 등등 다른 데서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성과라고 얘기할 텐데요. 그렇게 갖다 쓰는 거는 저는 환영입니다. 어찌되었건 성적은 좋으니까요. 순환기계 질환 연령 표준 사망률도 낮습니다. 근데 이게 ICD 코드를 어떻게 이게 사망 원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튼 여기서 순환기계 전체 순환기계의 사망률이 꽤나 낮습니다. 좋은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혈성 뇌졸중 병원 30일 내 치명률도 이 정도 성적이면 꽤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률이 옛날에 비해서 계속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최근에 우려 많이 된다라고는 하시지만 미국이나 이런 다른 서구권 국가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죠. 상당히 낮죠.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시면 2018년에서부터 23년 증가 속도가 우리는 높은데 OECD는 감소하고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요것만 봤을 때는 명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갖고 와봤고요. 이것도 정말 훌륭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플루엔자 접종 예방 접종률이 84.8%. 이것도 드라마틱하게 증가했거든요. 증가해서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방 접종을 이런 인플루엔자 단일하게 많이 맞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하고자 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방 접종 하듯이 할 수 있는 나라이지 않을까. 이게 옛날에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최근 한 20년간 이 정도로 끌어올린 겁니다. 주류 소비량 제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우려되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위험 음주, 그러니까 주류 소비량은 일종의 전체 인구 집단에서 얼마나 알코올을 소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좀 해석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OECD 평균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줄었죠. 특히 이제 코로나 덕분에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럼 암은 뭘까요? 그렇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는데 왜 이렇게 호흡기계 질환 연령 폐렴 사망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폐렴 사망률도 거의 뭐 지금 코로나 때는 떨어졌지만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망 원인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호흡기계 질환 연령 폐렴 사망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이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죠? 자살입니다. 자살은 독보적인 1등이고 계속적으로 1등이고 억울하죠. 이게 내려가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뇌졸중, 아까 그 순환기계 표정 사망률은 낮다고 했는데 왜 급성심근경색 병원 내 30일 내 치명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단계에서 치료, 그러니까 모든 사망이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망, 그러니까 치료라고 보면 안 된다는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좀 고민인데, 여튼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치명률이 높은 편입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 영업 비율, 이것도 앞서 발제하신 분의 얼핏 나오긴 했는데, 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자신의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니까 좋음, 매우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낮고 꽤나 낮은 편이고, 주목하는 나라가 제가 이제 일본이랑 같이 비슷하게 보는데 일본도 낮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뒤에서 제 나름의 해석은 따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 수준은 낮게 평가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연율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제가 그 주류랑 대칭돼서 이렇게 갖고 온 거고요. 감소는 하긴 했는데 속도도 가파르긴 하지만 좀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명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건강 형평성 문제로 이끌 것이냐,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체감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들 보는 시각이 같은 현상을 보고 또 다르게 보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저는 체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감사함을 모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평균 건강 수준만 봤을 때는 이제 외국애랑 비교하면 상당히 우수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최민혁 교수님 멘트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부산대에 계시는 건강 형평성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매우 우수한 나라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경영 격차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내심 내가 평균적으로 다 좋지만 내가 소수자가 돼야 될 것 같은, 내가 취약계층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감은 다들 지니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전 접근을 합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건강 수명, 제가 아까 연구한다고 했는데 봐도 건강 수명의 이 소득 수준별로 격차가 좀 여전히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가급적 안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건 영어를 갖고 왔는데요. 밑에 인컴 레벨 소득 수준별로 Q1에서 또 Q5 이 소득 수준의 편차에 따라 5분위로 나눴을 때 봤을 때 그 추이가 보면 그 그러니까 이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8.6세이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기재부죠. 기재부의 국장님이랑 이제 다른 토론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건강 기대 수명의 격차가 몇 년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5년 난다고 해도 엄청난 격차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80세의 기대 수명인데 75세가 죽는다면 모든 전 인구가 5세가 적게 사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엄청난 차이인데, 근데 저기에 주목해야 될 건 8.67세인 거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지금 상당한 차이라 이 문제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지역 간으로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이제 헤일이란 건강 수명의 격차인데요. 이거를 2분위로 나눴을 때 파란색으로 나눈 거는 이제 그 좋은 쪽이고요. 이거는 황토색으로 하면 나쁜 쪽이죠. 하위 50%인 건데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가 뚜렷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이제 5분위로 나눴을 때도 비슷한 편차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건강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인식조사 보고서 최근 따끈한 걸 갖고 왔는데 이런 설문을 볼 때 무조건 저는 가급적 문항을 그대로 갖고 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귀하는 모든 국민이 건강증식 서비스를 얼마나 공평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이렇게 물어봤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황은 안 좋다고 지금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3.5점. 근데 본인의 신체 수준은 그보다 낮게, 만족도는 낮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주관적 건강 상태가 왜 낮을까 했을 때 오늘 조병희 교수님의 그 문헌에도 이런 게 있던데 여러 가설들을 세워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여러 가설은 아니 두 가지죠. 여기서 논문에서는. 근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할 생각인데 첫 번째는 성취지향적인 사회 구조. 여기 보면 우리 행복의 구성도를 보면 한국이 상당히 이런 다른 이제 뭔가 성취지향 거 말고 이제 기부 실천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남들과 함께 사는 거에 있어서의 좀 그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걸로 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반대로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쪽에 더 우리가 치중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조사 방법의 영향인데 아까 보통이라는 거, 건강 수준에 있어서 보통이라는 거가 갖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가설을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것도 다른 연구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해봐서 아는 거긴 한데 기준점이 다 달라요. 기준점이 내가 젊었을 때 수준을 가장 높게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 건강 수준은 지금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해왔지만 자기의 건강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실천 정도를 보면 뭐 이렇게 각자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여기 보면 맨 밑에 제일 안 좋은 건 지인과의 모임,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의 이런 활동들, 이런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참여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건강관리 실천 정도에 있어서도 왜 건강관리 실천을 하기 힘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첫 번째 어려운 이유가 내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씁쓸합니까? 노력이 부족하다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건강 수명, 기대 수명만 봐도 국제적으로 수를 봐도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이 문제를 여전히 바라봐선 될 것이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이 유튜브 아십니까? 이분 아세요? 네. 범준의 물리다. 네. 근데 한번 볼까요? 이거 들어보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연구자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선 1000명으로 시작해요. 사각형 박스 안에 1000명을 마구마구 뿌립니다.
이 1000명 각자가 일종의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재능이 상상하는데요. 노력, 이 재능은 능력, 어떤 거예요? 의지라고 앞서 보시면 제가 됩니다. 100m 달리기 선수 얘기한 것처럼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추출합니다. 그 재능은 사실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만고만 비슷하다라고 가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3배 이상, 10배 이상 노력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 볼게요. 자에게 초기 재산을 모두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줘요. 건강이라고 그리고 보십시다. 이제 계산을 네. 시작하는데요. 이 사각형 공간을 가상의 1000명이 움직여 다녀요. 근데 사각형 공간 안에 어떤 곳은 초록색, 어떤 곳은 빨간색 점들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빨간 점을 만나면 실패해요. 빨간 점을 그래서 질병이라고 그때는 보고요. 재산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편 돌아다니다가 녹색 점을 만나요. 녹색을 성공을 회복이라고 네, 봅시다. 그 사람의 재산이 2배가 되는데요. 정확히 2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에 비례한 만큼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들마다 타고난 능력 비슷비슷하다. 어쩌다가 누군가는 실패한다. 누가 질병을 실패하면 어쩌다가 걸리는 재산이 거죠? 절반이 된다. 누군가는 성공한다. 다시 우연히. 회복하는 그런데 성공해서 늘어나는 재산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에 비례한다라고 가정한 아주 재밌는 모형입니다. 왼쪽의 그래프가 사람들이 처음 갖고 있는 초기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재능이에요. 보시면 0.6을 평균으로 했고요. 0.3에서 0.9 정도로 분포한 모습을 갖고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재능을 부여한 것이 처음 상황인 거죠. 방금 소개해드린 이 모형의 방식으로 계속 컴퓨터 계산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가로 세로를 모두 로그 스케일로 그린 이 그래프의 뜻이 뭐냐면 이 모형에서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분포는 꼬리가 긴 멱함수 분포다라는 결론인 거죠. 제가 소개해드린 제 대학원생과 했던 계산과 같은 결과고요. 현실과도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재능의 분포는 아마도 현실에서 정규 분포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성공의 규모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꼬리가 긴 멱함수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잘 설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의 핵심은 가만히 냅두고 재능이 좀 차이가 있다는 집단에서 가만히 냅뒀더니 이런 랜덤한 실험을 했더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그냥 재능에 비례한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극단적인 불평등을 갖는 그래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가만히 냅뒀더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갖고 있는 정강의 수준이 다 처음에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게 얼마나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노력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 걸 가만히 냅두면 건강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그냥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저는 이 논문에서 그냥 체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범준 물리학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흥미로운 건 재능이 0.7 아까 정규 분포에서부터 좀 더 좋은 사람도 랜덤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잃는 형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연구자의 연구입니다. 네. 교수님 5분 안에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것만 빨리 봅시다 그럼. 네. 과연 재능과 성공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이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재능의 분포를 그려본 거예요. 처음은 평균이 0.6이고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사람들에게 재능으로 분포해서 그래도 노력은 근데 의미가 있다는 성공한 뜻이에요. 사람들만 그래도 모아서 노력이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0.6보다 높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뭘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타고난 훨씬 재능, 더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 노력했는지 같다라고 각자의 얘기하는 일종의 겁니다. 내재적인 요인인 거죠. 내재적인 네, 여기까지만 요인도 보고요. 당연히 근데 이것까지만 끝내면은 오늘 발표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거가 전 더 핵심인데요. 보시면 이 논문에서 제가 또 읽은 너무나도 흥미로운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 이 상황을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일까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것도 좋은지를 비교합니다. 근데 이 결과도 저는 좋은 너무나도 거예요. 흥미로웠어요. 결론이 뭐냐면 성공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번.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더 하는 겁니다. 자, 성공한 사람에 더 저지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건가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거 끊은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들 더 건강하게 만드는 뭔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가장 최악의 결과를 준다고 최악의 이 결과가 논문 저자는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준다라는 결론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지원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면 설령 뭐 좀 좀 소득의 수준이 높은 쪽에서 혜택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사회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서 일종의 이게 왜 비효율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전체 사회적 안전망을 봤을 때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재능과 네. 성공이 이 논문을 풀어내서 제가 그래서 갖고 온 게 그래서 보편적 건강보장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닌가. 이미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의료계에서도 동일한 접근법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UHC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 서비스 범위와 재정적 어려움.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그동안 많이 커버하려고 노력했는데 과연 서비스의 범위 측면에서도 그런 노력을 충분하게 달성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수준이 높은 편이긴 해요. 다른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점수랑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실제 비감염성 질환이랑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도 만족할 수는 없다. 이게 여기 여전해도 여기서 불평등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으로 구분을 했을 때 여전히 같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낙오되는 건 아닐까, 내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보고요. 그래서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통합적인 포괄적인 접근법을 늘 강조해야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단순히 치료적인 임상적 접근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화적 접근은 또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도 1, 2차, 3차 의료기관 연계 협력하고 관한 여러 의료기관 간에 연계 협력하는 거 네트워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 상세한 내용은 오늘 이 자리 말고 다음에 기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흡연율을 낮추는 법도 단순히 치료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더 인구 집단의 접근법을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불평등을 낮추고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갖고 온 거고요. 이런 찬반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적인 의견이 많으니까 좀 우리 드라이브를 걸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흥미로운 건 내가 건강할수록 건강한 정책에 대해서 더 동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그 건강한 정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요약 결론인데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좋은 수준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건 체감하는 게 다른 건 불평등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고 결국 해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사람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뭐 이렇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오늘 메시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정책이 내일의 형평성을 만든다는 라고 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 그림에 그 눈길에서 발자국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하는 정책이 나중에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신 옥민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 관련해서 우리 장숙란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자분 두 분 모시고 토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토론 원래 10분이었는데 7분으로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6시 반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네, 나오시는 동안 제가 토론자 두 분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조병희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으로 역임하셨었고 사회학을 공부하시고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하신 바 있고요. 보건사회학을 전공 분야로 하셨고 관련해서 다양한 책을 쓰셨는데 뭐 건강과 질병이라든지 젊게 늙는 사회 재미있는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 집필하신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치원 회장님이십니다. 안산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님이시고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님이시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조병입니다. 그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그 세세한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토론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학회 핵심 키워드가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인데, 결국 이 시스템 속에서 뭔가 모순이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정작 발표 문안에서는 그 시스템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의 구조를 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근데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의사 번아웃, 중간에 있는 의사 번아웃을 이 하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오전 시간 앞선 1발표 1세션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밑에 이제 결국 환자 불만족이라고 하는 두 개로 이제 요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 교수님 발표는 이쪽에다가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거는 의사가 이제 번아웃이 올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럼 환자가 만족하는 게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의사는 힘들어도 환자는 만족한다. 그럼 괜찮은 의료 시스템이에요. 근데 의사가 번아웃이 오는데 환자도 불만족한다? 이건 뭔가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그럼 왜 이 의사가 번아웃이 될 정도로 이렇게 상태가 악화되느냐 했을 때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환자가 많다. 아까 지적하셨어요. 의료 이용의 과다. 환자가 많은 게 1차적인 원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 위에 있는 이 병원 조직으로 대표되는 한국 의료 체계의 정치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학병원도 그렇고 다른 대학병원 대부분의 병원이 기업형 병원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형 병원 조직은 뭐 이윤을 남겨서 주주한테 배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운영 방식이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이윤을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래서 남겨서 뭐 조직이 뭔가 여유를 갖고 뭔가 장비에 투자하고 연구 기금을 만들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그걸 하는 방식이, 얻어내는 방식이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고용을 하고 시설 장비를 최대로 활용을 해갖고 뭔가 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기업형 병원 조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업형 병원 조직이 이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특히 IMF 이후에 굉장히 이 조직의 원리가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 1차로 견디지 못하고 나간 게 전공의들이고, 전공의들이 나가니까 그 이전까지는 교수님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계셨었는데, 밤중에 뭐 콜 나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됐는데, 전공의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교수님들이 이제 번아웃 상태를 직접 경험하시게 되는 이런 최악의 경우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됐다 하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해법으로 의사가 많으냐 적으냐, 수가가 적으냐 많으냐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저쪽 오른쪽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더 추가해야지 이 모순 구조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의료 이용 과다, 즉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환자는 도대체 왜 많은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건강이 나쁜 이런 상태가 아닌데 환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아요. 이 자체가 이제 모순인데, 그럼 환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겠습니까? 의료 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환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거를 의료 체계의 사회심리 구조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기서 다른 나라 의료 체계와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전문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단 동네에서 1차 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전부 다 전문의입니다. 예, 저희가 낙성대 근처에 사는데 거기에 병원이 한 30개쯤 있어요. 예, 그 낙성대 역 주변에. 그래서 온갖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예. 자, 그러니까 종합병원을 차려도 몇 개를 차릴 수 있는 그런 1차 의료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1차 의료를 제공하는,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 빈곤 지역을 많이 다녀봤는데, 다녀보면은 전문의 만나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동네 사람이 평생 가야 전문의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게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이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하고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전문의를 만나고 전문의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플 때 즉각 다 치료해주고, 그래서 접근성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러니까 그걸 성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성과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연세대 교수님들이 번역해 놓은 책 중에 이 정상과 병리라고 하는 칸길렘이란 프랑스 학자들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대 서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셔갖고 이제 얼마 전에 출판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이라는 제목의 굉장히 두꺼운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읽어보면은 그 전문의 시스템이 계속 커지면 무슨 일이 사회에서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병리적인 것을 우선하는 눈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증상을 봐도 뭔가 저 사람은 아픈 쪽으로 뭔가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제 내과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약 처방을 받는데, 갈 때마다 별별 거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뭐가 조금만 이상한 것 같으면 그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갖고 이거 뭔가 가서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만 그러냐? 다른 국민들 더 그럴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의 중심 시스템이 될수록 이 정상과 이 비정상의 경계 구분이, 비정상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 불건강한 거하고는 관계없이 사람들의 인식에서 불건강의 경계가 훨씬 커지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징이 건강검진제도. 전 국민을 샅샅이 몸 신체를 완전히 스캔하듯이 이렇게 해서 뭔가 이상을 잡아내는 이런 식의 건강검진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국민들한테 대단한 혜택을 주는 보건정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국민을 불필요하게 뭔가 예방을 지금 몸이 힘들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생활을 개선해서 그걸 정상화시키는 게 원칙이지, 이거를 갖다가 의료화시켜서 뭔가 예방을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길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옥 교수님 아주 누차 강조하신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해지려고 다 노력하고 있다. 진짜 세계 제일이 될 정도로 국민들이 건강 규범을 내면화시켜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크게 뭔가 이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왜 생겼느냐? 이 건강검진제도의 전 국민 확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과로해서 잠만 조금 못 자도 무슨 병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게 만든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의료의 아주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되지만 1차 의료가 아주 취약한 거. 영국 의사 존 버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옛날 한 50년대 분인데 이분의 1차 의료 종사하셨던 시골 의사예요. 이분 얘기를 번역을 해놨어요. 행운아라고.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뒤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저는 이런 책이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행운아에 해당되는 이 시골 의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갖다가 이제 환자를 이제 보는지를 그냥 담담하게 가서 이제 작가가 가서 보고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참 흥미롭게 본 거는 그 영국 환자들은 자기 주치의를 찾아가고 동네 주치의를 찾아가갖고 내 남편하고 어저께밤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이런 걸 미주알 고주알 뭐 다 얘기하고 우리 집에 오소리가 와서 뭘 어쨌다는 둥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그 중간중간에 내가 어디 몸이 아픈 것 같은데 얘기가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들어가요. 그 얘기를 다 받아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 진짜 그 노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보라매 병원에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뭐 약 처방을 받는데, 가서 보면은 제가 두 과를 가요. 한과 이제 내과 쪽에 한번 갔더니 거기는 선생님이 내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이 컴퓨터 스크린만 보면서 뭐 필요한 거 물으시고 그러고 예 됐습니다 하고 나가는. 뭘 물어볼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선 물어보면은 패 끼치는 것 같아. 이 분위기.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아까부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이 부족한 게 의사가 말을 안 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거는 뭐 숟갈을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 그러니까 이 1차 의료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주는 의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일상을 듣고 그 사람이 진짜 부족한 게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될 문제인지 아니면 생활을 뭔가 이렇게 좀 개선해서 해야 될 건지 이거를 가름해 주는 게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다 보니까 그 전문의 중심의 저 기능만 이상 비대해져 있고, 그래서 이 속에서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조금 아픈 것 같기만 해도 병원으로 달려가야 될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의료 이용이 이제 과다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되는 데는 의료 책임만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 바깥에 이제 사회 구조, 경쟁적인 사회 구조라든가 그 영향이 상당히 있긴 있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의 왜곡을 정부가 뭔가 좀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정부는 전혀 무능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건학자들이 전국민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 의학적으로 봐도 효과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건강검진 잘 받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결국 평균 수명의 차이를 해보면은 유의미한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검진 제도를 계속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의 저 정책을 예를 들어서 이 개업 허가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저거를 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손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무책임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쪽도 정부의 무책임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데 그 얘기하면 많이 길어지니까 그냥 제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맨 밑에 그러니까 한국 의료계가 성과 지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 건강 불안감이 자극이 된다. 이거는 아마 의료계에서 크게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이 의료 이용을 과다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의료진 소진의 그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의료진이 소진되면서 환자들의 불만족도 커지고 환자 경험이 그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이 모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치원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서치원 회장입니다. 제가 공급자도 아닌데 왜 제가 여기 토론에 배정이 됐을까 했더니 이제 제가 그래도 회장이라고 넣어주신 것 같아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1세션 때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의료 소비자의 한 사람이고 저도 우연치 않게 또 119를 타서 119 정도 타야 또 학회에 넣어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119에 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제 저는 어쨌든 그 경험이 저한테는 좀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뭐 바로 이렇게 그때가 2024년 7, 8월 경이었던 것 같은데 빨리 신속하게 갔고 저는 그때 이렇게 좀 어지럼증을 느껴서 혹시 뇌졸중이면 어떡하지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빨리 가서 뭐 이렇게 MRI도 찍어보고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결과도 빨리 내주셨고요. 그런 것들이 처음 이용해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어서 아까 한진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또 이렇게 혜택을 받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 교수님 발제가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 안산에서 1차적으로 의료 소비자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승론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조금 와 닿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한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로 좀 심각하게 소위 이제 자기를 갈아 넣어서 하고 있구나. 이게 참 많이 걱정이 됐고요. 그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의 문제나 노력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조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그 부분에 좀 소비자랑 같이 풀어갈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의료 소송 부담이 생각보다 되게 크게 와닿는구나 하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지점에서 조금 어쩌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환자의 피해 회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디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위치를 지어야 되는지가 조금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환자들이 원하는 회복이 반드시 금전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이제 공급자들도 뭐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니듯이 환자들도 돈 때문에 결국에 피해 회복을 바란다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고 그 단절된 과정에서 이제 신뢰가 깨지니까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폭도 학교 폭력도 사실은 법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학교폭력법이 들어오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이 이제 대화가 유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에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복적 사법이라고 할 때에 먼저 첫 번째 조건이 피해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해 회복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회복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앞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그러니까
인정과 사과가 동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에는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그 아까 발표 자리에는 빠졌지만 아마 저희 그 뒤에 있는 책에는 자세하게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제 사과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과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책임과 이어지지 않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 뭐 영국의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이 돼야지 환자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그렇게 이제 신뢰 회복을 통해서만 의료진도 이제 방어적 진료가 아니라 이제 솔직하게 뭐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만 환자 권리도 중진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그 만족 그 이제 의사는 힘들면 환자는 적어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 그게 다른 결과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신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옥민수 교수님 관련해 말씀해주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강의 들을 때에도 이제 짚어주셨던 내용들이고 어쩌면 건강이 병원 밖에서 결정된다는 거를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다음에 그 안산 같은 경우에 그 마을 만들기 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위 이제 노노케어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것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안산 의료사협에서도 이제 행복한 길동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60세 이상 길동무들이 그 이제 뭐 독거노인이나 취역 노인들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의사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냥 방문해서 잘 지내시냐 안부를 묻고 하는 건데 이게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실제로 어떤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어떤 지역사회가 역할할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역할할 부분이 뭔지를 좀 고민하면서 쭉 들었었고요.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그 결국에 그 1차 의료 뭐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주치 이런 것들도 결국에 지역 의료 체계가 이제 좀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된다는 건데 그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에 조금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게 이제 지금의 이제 병원 이용 뭐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어쩌면 의료 소비자 교육이 됐던 어떤 소비자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용 행태를 바꿔내는 게 뒷받침이 돼야지 그 네트워킹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환자들이 또 다양한 어떤 의료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네트워크를 할 때 공급자들 중심으로 짜기보다는 그 경험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좀 고민하면서 하면 훨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안산에서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의료 교육을 받은 의료 소비자들이 모여서 이제 숙련 과정을 거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작게나마 이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으면 해보자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그 말씀하신 건강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 닿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것 같고 정부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역사회 주민이나 뭐 이제 저희 뭐 소비자단체 같은 시민단체, 의료기관, 지방 정부가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세션 처음에 시작할 때 저 플로어에 마이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달라고 아까 그러셔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한 번은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 분만 자기소개해 주시고 바로 부탁드립니다. 손 들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려고 마이크 드신 게 아니군요. 네. 네. 제가 원래 마이크 배달 담당입니다. 네. 혹시 한 분 너무 힘드시죠? 네. 네, 없으시면 3초
원, 투, 쓰리. 네,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이 세션 마치고 지금 한 10분 정도 또 우리 회장님 두 분께서 말씀하셔야 돼가지고 일단 조병일 교수님께서 세 가지 틀로 엮어서 보건의료의 정치경제와 사회심리와 그 결과적으로 올 수 있는 악순환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정리해 주신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커다란 이제 인사이트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확장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 회장님께서 환자의 피해 회복 관련해서 신뢰와 사과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이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서 또 출발하는 내용들 잘 짚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형평성 관련해서도 사실상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편적 건강 보장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결국 우리가 가져가게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건강 보장을 누군가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기 하면서 서로 참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건강 형평성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주체적인 건강 형평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잘 짚어주셔서 저희가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로 오늘 잘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좌장님과 두 분 발제자 두 분 토론자를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우리 환자중심 지속가능성 의료학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일에 잔치가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행사가 마치고 나서 해화역으로 가시는 길에 여기 지도가 좀 있죠. 함춘회관이라는 곳 2층에서 원래 뭐 회원만 드실 수 있는데 회원 아니셔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셔서 같이 네트워크하고 말씀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 그 마무리 말씀 듣고 나서 다 같이 그쪽으로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로 모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길 위에 선 한국 의료 시스템 두 분 이사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조은영 이사장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한 의료 소비자, 공급자들의 공동행동이 여기까지 길을 달려왔네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환자, 소비자, 공급자, 정책 위반자와 실행자 그리고 78년 동안 수고한 한국 의료 시스템 이 모두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이토록 양질의 토론과 발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어요. 좋은 교수님들과 또 토론자들을 섭외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반나절을 달려올 때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댈 수 있구나, 마음을 낼 수 있구나, 시간을 낼 수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다른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 모두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시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모두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정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보였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공동행동과 환자중심 학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희망은 저희는 신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깨어진 한국 의료 시스템 안에서 환자도 의사도 다 깨어져 있지만 또는 의료진도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 깨어져 있지만 공동행동 안에서 또 환자중심 학회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신뢰를 회복했고 원래 신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20여개월 동안 그 신뢰를 회복하고
당당히 서서 다시 새 길을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잘 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연대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했을 때는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일들을 각자가 아직도 저희는 굉장히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다른 시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모으는데 힘을 합치고 있고요. 그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옥민수 교수님이 아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셨죠. 눈길에서 먼저 가는 사람이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가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리더에 대한 정의가 그 리더십의 그루라고 불리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네, 영어로만 할게요.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는 길을 알고 가고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주기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정말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실제 실행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짐을 여기 환자중심학회 1차 포럼에서 제가 먼저 다짐하고 그 길을 제대로 가도록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영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이사장이신 강희경 이사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긴 오늘 하루 굉장히 길었죠. 1시부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난방이 꺼져가지고 좀 춥습니다. 네,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모여 있는 우리가 누군가는 환자고 누군가는 의료 공급자고 누군가는 아직은 아프지 않은 의료 소비자이지만 우리는 다들 나고 병들고 늙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언제는 환자가 되고 항상 의료 소비자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은 우리가 언젠가 아프게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좀 더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그렇게 아플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영 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혼자는 갈 수 없는 가기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의료 공동 행동에서 지난 2년간 그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그 의견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 정책을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저희에게 부족했고 오늘 시작하는 이 학회로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얘기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또 데이터가 정말 우리가 원하던 것이 맞는지 또 검증을 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은 하고 있지만 마치 그런 것 같이 착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정말 고생하고 아픈 우리 한국 의료 시스템 나중에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의료 시스템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끝내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식사 겸 리셉션이 나가는 길 해화역 직전에 함춘회관 2층 가천홀에 있습니다. 집행이사님들은 작은 방에서 간단한 회의가 있을 거고요. 집행이사 아닌 분들은 큰 곳에서 식사하시면서 서로 네트워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오늘 우리 조병희 교수님께 보여주셨던 멋진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의 확장판
버전이 실려 있는 책이 저 뒤에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으로 함께 다시 그리다 그 책에 보면 2개의 그림이 첫 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그림을 감상하신 그 책의 출판 기념회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DF 우리 자료집 제일 뒤에 보시면 6월, 9월, 12월 다음 학회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발언 못하신 건 너무 억울하신 분들은 6월, 9월, 12월에 꼭 오셔가지고 그때는 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가 턴오버가 대단히 빠른 장소여서 분실물이 있으면 못 찾으신답니다. 그 개인 소지품 잘 찾으시고 혹시 주변에 분실물이 있으면 저희나 학회 이사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강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는 꼭 잘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